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일명 죽음의 백조 B1B가 서해상에 전개된 데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이른바 죽음의 백조를 포함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펼쳐진 당일 밤 11시 40분쯤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순안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계룡대 일대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육해 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까지 직선 거리로 350k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4일 이후 37일 만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물론 핵 투발 용도로 개발돼 압도적인 무장량을 자랑하는 죽음의 백조가 전개된 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용 도발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어젯밤 11시 40분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로 인한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 직후 국민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이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응한 전군 지휘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고 전군 지휘훈련 진행 정영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훈련지휘소 방문에는 박정천 북한군 원수와 강순남 국방상이 동행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 발생 시 시간별, 단계별 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 행동 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군 지휘훈련 조직 정형과 진행 실태를 구체적으로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했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위해 활발히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화 브리핑을 열어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거래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승절에 맞춰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또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평양을 찾는 등 무기거래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Shoigu recently traveled to the DPRK to try to convince Pyongyang to sell artillery ammunition to Russia. Since that visit, President Putin and the leader of the DPRK, Kim Jong-un, have exchanged letters pledging to increase their bilateral cooperation. 곧이어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한미일 유엔 대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졌던 대북제재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며 상임 이사국으로서 모순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In its pursuit of these weapons, Russia will violat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s Russia itself voted for. It is shameful that the Russian Federation,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백악관 대변인도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위협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ed the DPRK'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This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ses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이 김정은과 푸틴 간 서신교환 첩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견제에 나선 건 중국까지 러시아 전쟁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과 내수 활성화 방안,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부담 경감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각각 내부 결속을 통한 호남 지역 민심 확보와 대여 공세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을 만나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1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여는데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합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등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현장 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배출되는 것이 오염수를 처리한 후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명칭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관련 용어를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기로 한 걸 두고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이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국민인지 아니면 일본인지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7,380억 원을 편성했다며 국민 열세를 일본 방류를 위해 쓰는 이중적인 정부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라는 용어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이 계속 나온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정부하고는 물론 큰 틀은 교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그 후속 조치로 나온 발언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을 하면 당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좀 보완을 할 건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총체적인 용어를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징계 논의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주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는데 민주당의 제19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지난주 윤리특위 소위는 제명안 표결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요청에 따라 표결을 한 차례 미뤘습니다.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적잖았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만 강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제 소위 차원에서 제명안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제명안을 넘기거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수준을 낮춰서 징계를 하겠다고 합의가 그 자체를 표현해 보겠다고 하면 회의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정치권에선 당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내 편에게는 누구보다도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윤리특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커 향후 협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채 돌아간 지 이틀 만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첫 출석 때부터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조사, 수사 거부를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꼽았습니다.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따른 박 전 단장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과정에 외압 정황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엔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경로했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첩 보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에 갈림길에 서게 된 박 전 단장 측은 영장 실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기록에 위법한 탈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에서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시발점이라고 추궁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순직을 둘러싼 군 수사 과정의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 국방장관과 통화했고 이후 국방부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추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해 국회에 나온 국방부 차관 역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된 문제의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접촉한 것으로 거론된 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그날 통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관여한 게 사실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복해 질문했는데 개입은 없었다. 용산 참모들의 대답도 되풀이됐습니다. 최장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과 안보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말을 아끼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은 육사는 군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곳인 만큼 대적관이 중요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 캠퍼스에 있는 건 온당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제대로 된 안건 협의도 없이 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이동관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법정 요건을 갖춘 정당한 회의 소집 요구인 만큼 정상적인 개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서 합의된 일정을 파기하는 건 여당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이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이 완화된다라는 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경찰청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기사에도 실려 있는데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8곳을 제외하고는 전국 스쿨존에 당장 바뀌는 내용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온 겁니다.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는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다소 성급했던 경찰청 발표에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내일 9월이 되더라도 스쿨존의 속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보면은 연필 모양의 그래프가 5개 정도 실려 있죠. 좀 자세히 보면은 서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의 학생 수 그리고 그 합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부터 2000년, 2010년, 올해인 2023년, 그리고 앞으로 2027년, 2035년의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00년 서울의 학령 인구는 158만 명이었는데 올해 78만 명으로 23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 속도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2035년이 되게 되면 4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드는 건데요. 12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인구에서 초중 고교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8.3%에서 2035년 4.7%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 65세 인구의 비율은 18%에서 28.4%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을 닫게 될 학교 또 교육시설을 고령 인구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2분기 합계 출산율 다들 보셨을 텐데요. 전국 평균이 0.7명으로 나왔고 서울은 전국 최저치인 0.53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니까 한국 완전히 망했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 수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한 석학의 이야기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에 실린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사형제 집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는 해외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세계 20개국에서 1,800건이 넘는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1,000건, 그리고 이란이 500여 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18건, 1건 사형이 집행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사형을 집행한 미국의 일부 주들은 흉악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형 집행으로 보여줘야 범죄가 예방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적인 처형을 위해서 약물 주입이나 전기의자 등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일본은 건수는 적지만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잔혹하다는 논란은 계속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생겼고 따라서 사형수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걸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흉악 범죄에 대해서만 주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내용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에서 다룬 영국의 이야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런던의 공기질을 개선한다면서 2019년부터 초저 배출 구역 제도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제조된 가솔린 차량과 2015년 이전에 제조된 디젤 차량이 런던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런던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니까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건 주로 도시 외곽 거주자들인데요.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노후 차량 소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당국이 가난한 시민을 처벌하는 조처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런던에는 노후 차량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1,900여 대 정도 설치가 됐는데요. 이 확대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시위대가 카메라의 전선을 끊거나 렌즈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카메라를 아예 제거하면서 이 중에 380대 이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관찰이 됐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가축 사육 마리수를 3분의 1로 줄이라는 환경 정책을 비판한 신생 정당이 상원의 제1당이 되는 돌풍을 일으켰고요. 또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오는 10월 호주에서 이른바 역사적인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건데요.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 호주의 원주민들은 235년 만에 호주 국민의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 원주민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헌법에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호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또 평균 수명도 호주인들보다 7에서 8년 정도 짧다고 하는데요. 개헌이 되면 원주민들의 건강과 교육, 고용, 또 주거 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야당 측에서는 원주민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법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과연 호주 국민들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모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 등 LH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LH 아파트를 감리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수천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한 건데 결국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KD 등 감리업체 11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을 짬짬이한 혐의를 받는 곳들입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내부 순번을 정해두고 돌아가며 감리 일감을 나눠 가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만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데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둔 이른바 전관업체로 알려졌습니다. LH와 조달청 발주 용역이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을 끼친 중대 범죄란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됐다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설계, 감리업체 수십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순살 아파트 공사 감리에서도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간 담합으로 입찰 가격이 오르고 감리 수준은 떨어져 철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감독해도 모자랄 판에 최후 보루인 감리마저 구멍이 뚫려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던 겁니다. 정부가 LH와 전관 업체가 맺은 용역 계약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가운데 7월 30일 이후에도 LH에서 이루어진 발주사업 심사들에 있어서 그대로 전관이 취업해 있는 업체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한 채로 갈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LH 출신 직원과 감리 입찰 담합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찰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LH 요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LH 사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령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노조 부위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또 지부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외 이직을 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개인적으로 빼낸 전직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3월부터 6월 사이 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로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을 포함한 국가 핵심 기술 13건과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보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상선암을 앓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방사선이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 모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재판부는 주민건강 피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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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 원인은 원전 방사선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보다 낮고 암 발병이 원전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환경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의 책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월성원전 반경 5km 내 지역 주민 96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에게서는 3중 수소가 검출됐고 16명은 염색체 손상도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조사 범위를 반경 20km로 정한 탓에 건강 피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조사한 역학조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핵발전소로 인해 피폭되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주민들의 상고 입장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꼽히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소송은 1심에서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주민이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학교 대항으로 열린 축구 경기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치료비만 1,000만 원 넘게 쓰고 있는데 학폭위는 어째선지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 소유권을 놓고 경합하는 선수들. 넘어진 동료 선수 뒤로 붉은 유니폼 선수가 공을 몰고 나갑니다. 그때 얼룩무늬 유니폼 선수가 달려와 태클. 붉은 유니폼이 그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양측의 말싸움이 시작되자 멀리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또 다른 얼룩무늬 선수. 상대 선수 등 쪽으로 충돌해 뒤엉켜 넘어지더니 그 위에 올라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야! 뭐해? 미쳤어? 사건은 지난 6월 21일 전북 전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이 얼룩무늬 학생이 피해 학생을 유도 기술로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고 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동장에 쓰러진 피해 학생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어찌됐건 의식을 잃었어요. 잃었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퇴장 조치를 받았어요. 이제 밖에 나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얘가 이상한 말을 해요. 아이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말을 해요. 피해 학생은 뇌진탕, 설골 골절, 치아 내부 괴사 외에 적응 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그 치료비만 벌써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공교롭게도 경기 전날 SNS에 레드카드 한 장 모으겠다는 글을 올리고 출전한 상태였습니다. 누구 오늘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계속 공언을 하고 다녔대요. 친구들 앞에서. 이 사안으로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피해 사실이 심각하고 고의성도 의심된다고 인정했는데 다만 스포츠 행위 중 벌어진 일과 학교 폭력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4대 1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심의위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으로 피해 학생의 신체,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없었고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발언하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했습니다. YTN이 입장을 듣기 위해 당국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전주교육지원청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심의위원들과 위원장 간에도 말이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순간 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모르고 그랬다며 자신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교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각 대학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학생에 대해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오늘부터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 모두 돈을 내야 하고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 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될 경우 5일 격리 권고는 계속 유지하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던 생활지원비와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유급 휴가와 유급 휴가비는 중단됩니다.
관광공사 집계 결과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3만 2천 명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71% 수준이며 지난해보다는 2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인이 2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1만 명, 미국 10만 5천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해외로 출국한 우리 여행객은 215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20% 늘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출산율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떨어졌다라는 소식인데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뭐 올해 안에 0.6명대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결혼 인구가 좀 늘고 이에 따라서 출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제 통계청들이나 이제 각종 정부 기관에서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2017년에 총 출생아 수가 이제 35만 명으로서 40만 명대 한번 깨졌거든요. 그다음 이제 계속 급락을 해서 한 7년 사이에 한 지금 24만 명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24만 명도 올해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합계 출산율 추이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 추세가 반등하지 않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2030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 1명 이상 가는 시나리오를 보통 짜고 있는데 이 추세가 뒤집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은 미래 전망 그리고 정부의 재정 운영 이 모든 것이 타격, 모든 것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구 문제가 이제 국가 경쟁력하고도 많이 직결이 돼 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 경제 산업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가장 위기는 이제 재정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뭐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건강보험료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40%가 지금 노년층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2년 안에 진입한다. 그리고 이 초고령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는 건강보험료의 이제 노년층의 어떤 비중이 70%, 80% 2040년 가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사실은 이 노년층들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많이 내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귀결이 됩니다. 이런 동일한 논리가 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금도 이제 노년층은 받는 세대들이고 젊은 층들이 보통 내는 세대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내는 세대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받는 세대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건강보험료 역시 폭증하게 된다. 죄송합니다. 연금 역시 국민연금 같은 거 부담 역시 폭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특히나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칸막이 예산이라 그러는데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으면 고정 비율을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복지란 것은 사실 노년층 인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지에 대한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에 칸막이를 쳐놓고 특정 비율로 특정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국가의 재정에 큰 리스크가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구 고령화란 것은 세금 낼 사람 줄어들고 세금을 쓸 때는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세원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는가가 굉장히 큰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욱이 이제 그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 그리고 세금 낼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은 내수 위축을 반드시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경제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것까지 동반하는 굉장히 큰 위기다. 사실 경제학에서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 혹은 초고령화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고정금리가 사실 연 4%대, 3%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취지가 흐려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정부 정책 간의 약간은 어떠한 뭐 밸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지적하는 것들, 또 금융감독당국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금리가 이 정도 올랐으면 가계부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줄고 있지 않다. 그것 중 하나가 이런 정책자금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사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자금이 시장 금리보다 좀 싸게 제공이 됨에 따라서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수요가 결국 주택 구매 수요로 늘어나면서 주택이 구매하면서 이제 빚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았느냐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사실은 이게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민 금융 정책이고 혜택이기 때문에 금리 좀 낮게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금리가 인상하는 추세기도 하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제 가계부채를 조금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가계부채 자체가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책 금리를 오히려 조금 올리면서 주택 자금을 조금 줄이고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조금 반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고정형 금리를 선택하는 분들도 좀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금리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의 어떤 영향 그리고 한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약간은 점점 더 형성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입장이 올해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 이것은 경기가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연준이 목표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한국 역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내 측 요인으로는 아까 가계부채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금리 낮추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도 더 활성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예상보다 좀 늦게 내려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란 것은 어떻게 보자면 뭐 기준금리 정책 같은 것들 그게 기준금리 수준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올해 초 그리고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기준금리의 어떠한 기준금리 올리는 폭이라든지 미국의 경우에서는 그다음에 그 유지하는 수준, 그러니까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측보다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결국 시장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심리는 정부의 기대와는 늘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도 사실상 그 부동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또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설 경기 위축되면서 오히려 2, 3년 뒤에 부동산 공급 부족이 심화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이러한 뭐 예측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2, 3년 뒤에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려 그러면 수주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수주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건설사들도 부동산 PF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뭐 더 이상 올해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건물만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견해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만들려는 사람들 역시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건축비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한 10%에서 15%, 뭐 좀 크게 보면 20%까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 평당 지으려 그러면 이제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 역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분양 시장이 물론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위축된 상황인데 이렇게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의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돈을 벌려 그러면 건축비가 낮고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분양이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건축비는 무지막지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수주가 굉장히 줄어드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수주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은 2, 4년 뒤에 주택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에 따라서 공급 우려가 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수도권 3개 신도시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LH가 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예, LH가 이게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6개 지구에서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 감리 이슈라든지 어떤 LH 직원들의 어떤 부정행위 이슈들이 있으면서 LH 전반적인 이제 감사 같은 것이 진행이 되고 용역 같은 것들, 감리 같은 것들이 올스탑되면서 행정 전반이 이제 다시 보는 거죠. 리뷰를 하고 리뷰 과정 속에서 이제 제대로 된 것들만 검증이 된 것들만 결국 새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진척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굉장히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LH가 중심이 돼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은 LH가 흔히 말해서 이제 중심이 돼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많이 입장을 밝혔는데 LH 내부 사정, 결국은 내부 비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H가 얼마나 빨리 재정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 속도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1% 기록하면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죠. 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 이야기하는데 중립 성장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한 1.8%, 그러니까 2%보다 약간 아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2%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올라가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거든요. 원래는 속보치로 봤을 때는 2.4%가 나왔는데 이제 잠정치에서 2.1%로 좀 내려가면서 그래도 경기가 하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의 의도는 경기를 조금 좀 중립 수준으로 하향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이제 차후에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체는 이제 나쁘진 않은 거다. 그렇지만 이제 견고한 수치를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처음에 속보치보다는 낮아짐으로써 연준의 의도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지금 노동시장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좀 예측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 우려가 맞긴 맞는데 네. 경기 하강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S&P 500 결국 지금 4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처음에 노동시장 지표들, 어제는 ADP 지표라고 얼마나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겼느냐 지표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는 3, 4만 개 더 적게 나왔거든요. 예측치는 한 20만 개 수준이었는데 한 17만 5천 개 정도 나오면서 예측치보다 훨씬 적게 나왔고 이것들이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희석이 되고 이에 따라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했던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이 몰아치며 나무가 금방이라도 뽑힐 듯 위태롭습니다. 긴급히 대피한 사람들은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해안가 고속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도로 곳곳도 바닷물이 범람해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절반가량인 30곳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Flooding is unbelievable. Bayshore Boulevard is completely underwater and dangerous. 해안가 도로에 폭우와 해일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선이 끊어져 걸프만 인근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템파 국제공항은 폐쇄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플로리다를 관통하고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치며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강력 4급 허리케인이었던 이달리아는 플로리다주 상륙 후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계속 비를 뿌리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level of storm surge is life-threatening. Do not go outside in the midst of this storm. 강력한 태풍은 올여름 바닷물 수온이 32도까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이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127년 된 수도관이 터져 시내 중심가 거리와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9일 새벽 3시쯤 타임스스퀘어 지하에 매설된 직경 20인치의 상수도 본관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관에서 터져나온 물로 뉴욕 지하철역의 플랫폼과 선로가 침수돼 뉴욕 지하철 1, 2, 3호선은 맨해튼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수도관 수리를 위해 도로를 파내는 과정에서 40번가와 7번가 교차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진흙으로 뒤덮여 출근길 교통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계절의 시계추가 가을을 향해 살짝 기울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맘때 가장 맛있는 과일하면 역시 포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대표적인 포도 산지 경기도 화성에서 이번 주말 포도 축제가 열립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명품 포도인 화성 송산포도입니다. 보라색 캔베럴리 포도송이가 줄기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올여름 유난했던 폭염과 장마를 이겨낸 뒤라 수확의 즐거움도 남다릅니다. 해풍과 토양 조건이 맞기 때문에 고품질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맛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송산 지역은 갑각류 껍데기인 키토산 토양과 물빠짐이 좋은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도 재배 최적지로 평가받습니다. 송산포도는 남양만 해풍을 맞고 자라 과실에 특유의 향긋함이 배어 있고 평균 18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포도를 특수 포장 봉지를 씌워 재배해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됩니다. 송산포도가 명품 포도로 자리매김하게 된 건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노지포도 스마트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섭니다. 스마트팜 도입으로 관수, 양액 등 원격 제어 방식을 도입하여서 포도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에 1.5톤의 첫 수출 시설을 올린 데 이어 올해 수출 대상 국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산포도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포도 축제가 이번 주말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전국 최고로 맛있는 포도를 맛볼 수 있는 축제이면서 포도 밟기와 포도 따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즐기며 가족, 연인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축제입니다. 경기도 화성엔 향긋한 포도 향기를 머금은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프로농구 최고 인기팀 중 하나인 KCC가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신축구장을 둘러싼 전주시와의 갈등이 결국 이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이 이사회를 열고 KCC의 연고지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2001년 대전 현대를 인수해 전주에 뿌리를 내렸던 KCC는 이로써 22년 만에 전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되고 가슴 아팠고 죄송하게 느끼는 부분이 23년간 저희를 응원해 주신 전주시 팬들. 신축구장을 둘러싼 전주시와의 갈등이 결국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KCC는 새 구장 건립 약속이 1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농구단에 대한 홀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자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돼 깊은 고민 끝에 연고지 이전을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축구장 건립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오히려 KCC가 불통으로 일관했다고 해명했지만 전주시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KCC 팬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전주시하고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그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럽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KCC의 새 둥지는 부산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BNK가 쓰고 있는 사직체육관을 함께 홈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과 함께 이상민 코치까지 합류한 KCC는 다음 달 22일 홈 개막전에서 13,000석에 달하는 사직체육관을 가득 채워 부산의 새로운 농구 열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정은입니다. 경기도가 국공립 어린이집 60곳에 공기정화장치 5대씩 총 300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비 7억 5천만 원을 다음 달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1,316곳 가운데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37.4%인 493곳입니다. 창덕궁 후원을 다음 달부터는 해설사 없이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창덕궁 후원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성수기를 맞아 입장 인원도 늘어나 10월과 11월에는 기존의 회당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람은 원하는 날짜 6일 전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서 예매하면 되고 관람료는 8,000원입니다. 출근길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반면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말까지 시간당 최고 60mm의 호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주로 영남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8도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주말부터는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곳곳에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